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이어서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은 에이전트 방식으로 두 가지를 배우고 두 번째 거 설명하다가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으로, 이 에이전트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리액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거, 혹은 채돌라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한 파인 튜닝이 이미 끝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리액트라고 하는 방식을 채돌라마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써야 되기는 해요. 이 리액트라는 방식,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언어 모델들이 에이전틱 AI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쓰이는 게 리액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전히 쓰고 있고요. 바인드 툴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채돌라마에 구현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GPT-4올이라고 하는 모델 구현 방식을 썼었어요. 근데 채돌라마라고 하는 구현 방식으로 좀 변경되는 거긴 한데요. 이게 아주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GPT-4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하고 작은 모델들, 로컬하게 돌릴 수 있는 모델들 위주라고 한다면, 채돌라마는 조금 더 거대한 모델들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챗봇 특화예요. 챗봇 특화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돌라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3.1, 라마 3.1을 그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라마 3.1을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라마 3.1이 바로 툴을 부르는 방식과 함께 툴을 불러서 어떻게 쓰는지까지 같이 학습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롬프트에다가 툴 사용법이랑 툴 어떤 거 쓸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려주면은 그 툴을 골라서 잘 쓰고요. 그 실행한 결과까지도 제대로 리턴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채돌라마를 쓰고요. 채돌라마에서 이 라마 3.1 버전 같은 이런 그 바인드 툴스를 지원하는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던 녀석들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저번 시간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우리가 GPT-4올 모델도 마찬가지고 모델 이름을 이렇게 써줘요. 그죠? 모델 이름을 써줘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LLM에다가 뭐 LLM.invoke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어를 주거나, 그러면은 LLM에서 실행된 결과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채돌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3.1 버전을 쓸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3.1 버전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에다가 우리가 메서드로 바인드 툴스라는 메서드를 쓸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뭐 모델 이름도 다르긴 하지만, 모델도 더 최신이긴 하지만 바인드 툴스 같은 걸 쓸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이 바인드 툴스에서 이렇게 우리가 데코레이터를 달아서 정의해준 사용자 정의 함수 같은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올라마 LLM이라고 하는 요 인스턴스가 실행될 때 프롬프트에 이런 툴들에 대한 정보가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툴들에 대한 뭐 정보가 어떻게 포함되는지는 저번 시간에 그 에이전트 AI 첫 번째 파트가 툴을 사용하는 것 첫 번째 파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프롬프트의 형태로 넣어줘야 돼요. 뭐 어떤 함수가 있고, 함수 이름이 있고, 그죠? 함수 이름이 있을 거고, 닥스트링 설명이 있고, 닥스트링으로 구성된 설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입력값, 타입, 핀트가 있어요. 뭐 입력값으로 a라고 하는 변수가 인티저 형태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에 대한 설명들이 바인드 툴스로 데코레이터가 붙은 사용자 정의 함수 된 녀석들, 즉 우리가 이걸 툴로 쓰겠다고 선언된 녀석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저런 정보들이 프롬프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프롬프트에 들어가서 내가 뭘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 인스턴스, 라마 3.1 인스턴스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응돼서 어떤 결과물을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툴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좀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빰빰빰빰빰.
1번 지났고 2번에 대한 내용이죠. 2번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은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는 그 코드를 똑같이 실행하시면 되고요. 섀도우라마의 바인드 툴스 할 때 다운로드 받는 거는 요거 GSTD 요거 하는 거는 그 권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서는 요거 안 해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콜랩에서 돌아가니까 권한 때문에 요거로 설치하는 거고, 요 CURL, 그러니까 어떤 URL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라, 어떤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아라 하고 http 올라마.com install.sh라고 하는 파일을 받아다가 실행시킨다는 뜻이고요. 그 링크에 가서 요 파일을 받아서 실행을 시키고 나면은 우리가 서브 프로세스로 올라마 서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그 돌아가도록 만들고, 올라마 풀 라마 3.1 하면은 이렇게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요거 하나인 거죠. 올라마가 설치되고 나서는 우리가 올라마에서 지원하는 모델을 이렇게 풀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받아지고요. 그러면은 랭체인에 있는 섀도우라마라고 하는 이 클래스로부터 우리가 라마 3.1을 해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라마 3.1이 깔려 있으니까 섀도우라마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인스턴스에서 인보크를 치면은 바로 이런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이 되는 게 보이는 거죠. ready라고 하는 한 단어로 대답을 해 라고 하니까 테스트 컨텐트, 그러니까 즉 텍스트 파일 어떤 식으로 응답했는지를 보니까 ready라는 형태로 응답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올라마 LLM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라마에서 가지고 온 3.1 버전 모델인데 얘는 바인드 툴스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바인드 툴스로 우리가 툴 데코레이터 달아서 사용자 정의해준 툴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LLM with tools라고 하는 인스턴스, 여기 있는 원래 올라마 언더바 LLM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랑 다르게 LLM with tools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바인드된 그 결합된 툴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겠죠. 어떤 이름인지 어떤 입력값들이 있는지 설명으로 이 함수는 대체 뭔지에 대한 거가 입력값으로 같이 들어가요. 시스템 메시지로 같이 들어가니까 나는 어떤 툴들을 쓸 수 있구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바인드 툴스 된 상태에서 인보크로 Hi, what's your name? 하면은 대답을 할 건데 바인드 툴 된 상태로 응답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r1.content가 있고 r1.toolcall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 섀도우라마에서 라마 3.1 같은 녀석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이 어느 정도 좀 고차원적인 LLM의 작동을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게 없네요. 그냥 단순하게 그 텍스트의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의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텍스트의 형태 자체에 AI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로 들어오고요. 그 AI 메시지의 객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채워져 있어요. 컨텐트가 채워져 있거나 툴 콜스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컨텐트가 비어 있고 툴 콜스가 무슨 어쩌고저쩌고로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라마 3.1 같이 섀도우라마에 구현되어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툴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툴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뭔 얘기냐? 텍스트로 답변을 하거나 툴을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서 행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툴을 호출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텍스트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텍스트를 만들지 않아요. 이제 반대로 일반적인 텍스트로 어떤 응답을 주는 경우에는 툴을 호출할 이유가 없죠. 일반적인 텍스트로 그러니까 답변을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안 들어오는 관계에 속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컨텐트에 어떤 텍스트가 들어왔으면은 얘는 툴을 부르지 않았으니까 텍스트로 대답을 한 거예요. 반대로 툴 콜 리스트에다가 어떤 그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얘는 텍스트로 답변하지 않고 툴을 부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툴 콜스가 들어가 있든 컨텐트가 들어가 있든 어떤 뭐가 들어차 있는지를 보시면 어떤 응답을 하고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요거죠.
Hi, what's your name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인사만 했어요. 인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R1의 컨텐트는 지금 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면은 그냥 툴 쓸 필요도 없이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를 안 하고 R1 툴 콜즈의 네임 보니까 그러니까 호출된 툴을 보니까 카이사르 디코드라고 하는 거가 호출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원래는 이런 지금 보면 요거랑 요거 둘 다 LLM 인스턴스긴 하거든요. 얘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그러니까 툴 연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아주 정상적인 그대로의 그러니까 오리지널 상태의 LLM 인스턴스가 되는 거고, 이 인스턴스도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이 LLM 라마 3.1 버전 모델에 응답을 요청을 할 녀석인데 다만 툴만 달렸을 뿐이에요. 얘에다가 인보크해도 똑같이 답변을 줍니다. 다만 이 LLM 리툴스는 뭐가 다른 거예요? LLM 시스템 메시지로 들어가는 프롬프트 위치에 이 툴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봅시다. 올라마 LLM이랑 LLM 리툴스랑 똑같이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으로 텍스트를 주는 챗봇이에요. 근데 한 친구는 시스템 메시지에 툴에 대한 설명이 써져 있고요. 한 친구는 시스템 메시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는 헬프풀한 AI 어시스턴트라고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설명이 써져 있기 때문에, 툴에 대한 설명이 써져 있기 때문에 툴에 대한 설명이 없는 녀석 대비해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툴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툴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툴 콜을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아래 예시는 Hi, what's your name? 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툴이 불필요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툴을 잘못 부르는 예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모델에 들어오는 그 시스템 메시지에 툴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툴에 대한 설명이 왜 있지? 툴을 써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툴을 써야 되는데 무슨 목적으로 쓰나 봤더니 Hi, what's your name? 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로 들어오니까 이 텍스트를 디코드해야 되는 건가 보다. 뭔가 원래 이거를 디코드하면 원래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 카이사르 디코드에 사이퍼 텍스트 쉬프트에다 각각 값을 넣어서 대답을 하려고 툴을 부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부른 거예요. 실제로 툴이 불러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LLM 리툴의 시스템 메시지에는 툴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툴을 불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툴이 필요한 질문을 던지면요, 당연히 얘는 지금 툴을 불러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녀석이니만큼 툴을 부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툴을 부르려고 하는 거를 보시면 R2 컨텐트가 지금 비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툴 콜스 같은 경우에는 차 있는데 뭘로 차 있어요? 질문에 맞는 툴로 차 있습니다. 47 곱하기 23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툴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카이사르 디코드랑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툴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멀티플라이를 써야겠죠. 멀티플라이에 A랑 B에 각각 23이랑 47을 넣은 요거를 실행해라 라고 전달을 해주니까 곱셈을 제대로 수행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툴을 쓰겠다라고 하는 그 LLM의 아웃풋을 딱 한 번에 입력으로 받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냐? 우리가 안 바뀌는 거는 리액트라는 구조를 쓰는 거는 동일합니다. 리액트라는 구조를 쓰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동으로 리액트 구현했던 거 잠깐 위에 가서 볼게요. 우리가 수동으로 리액트 구현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thought, action, action input. 이거를 반복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거 보면은 thought, action, action input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자꾸 유도를 했었고, 이 액션 뒤쪽에 있는 멀티플라이가 제대로 파싱 될 수 있도록 이 pass react output을 보시면, pass react output이라고 하면서 보시면 여기에 액션 땡땡하고 뒤에 있는 텍스트가 툴에 해당하는 녀석이겠구나 라고 텍스트로부터 추출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죠? 텍스트로부터 얻어서 썼어요. LLM이라고 하는 녀석이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제로 만들어줬던 게 리액트의 프롬프트 기법이었습니다. 그죠? 액션 땡땡하고 뒤에다가 뭔가 넣어주게 되면, 액션 땡땡하고 뒤에다 뭔가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툴이 나오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입력 프롬프트에는 툴들에 대한 사용법들을 넣어줬었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프롬프트에 툴 디스크립션 해서 이 툴 리스트가 들어가면은 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고 했었고, 툴에 대한 설명이 리액트 프롬프트의 최상단에 들어갈 거고, 여기 툴 디스크립션에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함수의 입력값은 어떻게 되고 닥스트링으로 이거는 뭐 하는 함수다라는 설명들이 들어갈 거고, 이 순서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텍스트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액션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찾아다가 그 함수를 직접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저런 거를 텍스트로부터 파싱하지 않아도 얘네가 출력을 할 때 애초에 나 툴 부를 거다라고 명시해서 주잖아요. 그죠? LLM 자체가 툴을 사용하겠다라고 명시해서 주니까 그 툴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녀석들의 순서대로 리액트 구조로 실행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과정이냐 보시면은, 이 오토 리액트에서 자동으로 한다는 게, 그래서 그냥 별다른 걸 자동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텍스트 파싱 해가지고 툴 콜을 해주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헬프풀한 AI 어시스턴트고 뭐 툴을 쓸 수가 있어, 휴먼 메시지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LLM with tools로 인보크를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메시지가 만들어질 건데, 그 메시지가 예를 들어 툴 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컨텐트를 포함하고 있겠죠. 툴을 부르지 않았으면 텍스트를 만들어냈다는 거니까 컨텐트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컨텐트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리턴을 하고요. 만약에 툴콜이 있다면 툴콜을 순서대로 실행한다 라는 식으로 리액트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리액트 해서 what is 47 multiplied by 23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텍스트가 question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휴먼 메시지의 프롬프트로 들어가서 LLM의 메시지스로 입력이 되는 거죠. LLM의 메시지스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 AI 메시지가 만약에 툴이 돌아간 결과다 그러면은 툴 콜이 나올 거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다가 한 번 더 돌리게 되면은 그 툴이 돌아간 결과를 받아서 다시 돌아서 그거에 대해서 출력한 텍스트가 나올 거니까 이번엔 툴 콜을 안 하고 컨텐트가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로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LLM을 돌리다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LLM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런 거를 하려고 LLM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큐먼트 로더 같은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 포맷 같은 경우 PDF나 뭐 워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파이썬으로 입력으로 받아줄 수 있는 녀석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다양한 확장자가 있죠. TXT 파일도 있고 PDF 파일도 있고 인터넷 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HTML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 다양한 확장자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출력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도큐먼트라고 하는 랭체인이 그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가 있을 때 이런 텍스트가 txt 파일로 저장되고 다시 불러져 왔을 때 그냥 보면은 이 어디에요? 로디드 여기서부터 보면은 타입도 뭐 도큐먼트라고 하는 타입이고, 메타데이터 보면은 이 txt 파일이 어디가 소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텍스트 로더 혹은 여기 있는 다양한 도큐먼트 로더라고 하는 녀석들은 랭체인이 텍스트를 도큐먼트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데이터로부터 추출했을 때 도큐먼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처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아와야 되는 녀석들에 대한 객체, 클래스를 만들어 둔 거고요.
txt 파일, HTML 파일, PDF 파일, 뭐 워드 파일, 심지어는 한글 파일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받아올 수 있는 형태의 클래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문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처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 단국대학교 규정집이 있다. 단국대학교 규정집을 주면서 뭐 휴학하려면은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휴학하려면은 뭐 어느 정도 전까지 뭐 학사팀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막 이런 식의 답변이 올 거잖아요. 그 답변이 올 때 그냥 답변이 오는 게 아니라 몇 페이지 어디에 써 있다라는 내용과 같이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시할 때 이런 도큐먼트라고 하는 게 페이지별로 어떤 텍스트들이 있는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 안에 그러니까 어떤 파일로부터 우리가 받아온 건가, demo.txt 파일이라고 하는 데서 불러와서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컨텐트 보면은 페이지 컨텐트, 문장이 들어있는 이 텍스트가 들어있는 컨텐트 내용 전체를 보면은 랭체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PDF 로딩도 있고 다양한 로딩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PyPDF 로더는 뭐 PDF를 위해 가지고 뭐 파이썬에서 랭체인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PyPDF 로더가 아니라 다른 PDF 로더를 써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근데 이제 그런 다른 로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메서드들의 이름 같은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때 쓰셔라 라는 용도로 굳이 이걸 설명하진 않고 그런 것도 있다. 뭐가 가능한지 뭐가 불가능한 건지 어떤 것들이 구현되어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페이지 단위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도큐먼트를 불러오게 되면은 뭐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별로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텍스트 스플리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페이지도 더 쪼갤 수도 있고요. 더 쪼개져 있는 페이지를 더 이제 합쳤다가 다시 자르는 그런 방식들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청크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해야 되는데 청크라고 하는 거는 덩어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문장을 보면은 문장이라고 하는 게 한 문장으로 엄청 길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짧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의 예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페이지별로 잘리는 문장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잘리고 다음 페이지 설명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그냥 자르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잘리기 전에 혹은 이제 잘린 부분을 합쳐서 약간의 오버랩을 줄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청크 1이 끝나기 전에 그 어떤 문장이 뭐 진행되다가 청크 1이 끝나는 시점에 어떤 문장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끊겼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이 완벽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설명을 보여주면서 할까요? 네. 잠시만요. 막 이런 식으로 그 텍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텍스트를 자르잖아요. 근데 페이지 끝나는 시점이 이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페이지를 자르다 보면 문장이 중간에 잘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리면은 앞쪽에 있는 텍스트 도큐먼트 클래스에서는 도큐먼트 인스턴스에서는 제 이름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뒤쪽에 있는 인스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J입니다. J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버랩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하면은 얘네들을 그냥 다시 다 합쳐놓고 자를 때 동일한 길이로 자른다. 그러면은 뭐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잘렸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잘렸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자르지 말고 약간의 오버랩을 좀 신경 써서 만들게 되면 일단 다 합쳐요. 일단 이 텍스트들을 다 합칠 거고요. 오버랩을 해주기 전에 다 합치고 정해진 길이로 자를 겁니다. 대충 이 정도 길이로 지금 자르고 있죠. 이 정도 길이로 자를 건데 처음에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버랩을 신경 써서 앞쪽에 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글자 정도를 가지고 온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거예요. 보면은 오버랩이 된 위치를 볼 수가 있겠죠. 얘는 지금 오버랩을 하지 않고 아주 짧은 그 정해져 있는 길이별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큐먼트가 아주 길다고 하더라도 페이지별로 자르면은 페이지 단위로 자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선 제 이름도 알 수 없고 제가 인천에서 뭘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이 초중교를 다 나왔다는 게 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은 아 인천에서 졸업을 했구나 라는 뜻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거를 오버랩을 허용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재입니다 라는 게 저는 김동 하고 끊어졌던 거에서 그리고 제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걸로 끊어졌던 거에서 여기 보면은 저는 김동 하고 띄어쓰기까지를 저는 김동까지를 그냥 반복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김동재입니다 저는 네. 그런 식으로 혹은 이제 그 다음 문장도 다 저는 인까지 중복되고 천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되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또 중복되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요 라고 하고 또 다 나왔는데요 점 중복되고 고향은 서울이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각각의 문장에서 끊길 만한 정보들이 다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뭐 안녕하세요 밖에 없지만 의미 있는 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제 이름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제가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거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천과 초중고등학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정도는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다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을 얻을 수 있고 고향이 서울이라는 걸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오버랩을 잘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의미 단위로 되게 잘 얻어낼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가 자르는 방법과 그런 것들이 있었고 도큐먼트 로더 방식도 뭐 그냥 PDF 로더도 있는데 뭐 마크다운이니 저기 HTML이니 이런 것들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강의 자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뭘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레그를 하는 방법까지 좀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최신 정보라거나 혹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LLM이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최신 정보나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LLM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답변할래야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메모리라는 것도 배웠고 툴이라고 하는 것도 배운 거예요.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어요? 우리 히스토리, 대화의 기록을 얘기했던 거고 툴을 통해서는 뭐 구글 검색을 한다던가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기록을 넣어주는 것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RAG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툴과 메모리가 다른 거는 좀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툴과 메모리가 다른 거는 메모리는 그냥 대화 프롬프트를 그냥 계속 누적해서 쌓는 거고 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최신 정보를 얻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명확하게 행동을 하는 것들 이거는 프롬프트에 기존 기록을 넣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충분하냐?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최신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둘 다 괜찮아요. 최신 정보 뭐 최신 모델 쓰면 반영될 거고 구글 검색 최신 정보 당연히 검색해서 가지고 올 거고 괜찮은데 사실 모델이 별로면은 여기가 또 물음표가 되죠. 최신 정보를 잘 반영해서 답변을 할 건지가 물음표가 됩니다. 왜 그래요? LLM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음 토큰 맞히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학습 데이터에 최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면 다음 토큰 맞히기에서 뭐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그 다음 토큰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다음 토큰 맞히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최신 정보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를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어떻게 하든 출력이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툴을 쓴다? 툴을 써가지고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도 조금 물음표인 게 뭐예요? 툴 쓸 수 있게 학습했나? 뭐 라마 같은 경우에 3.1이 있는데 라마 3.1 같은 경우에는 툴을 쓸 수 있게 학습을 했지만 라마 3 같은 경우에는 툴을 쓸 수 있게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최신 버전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툴을 쓸 수 있게 학습을 안 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신 정보는 그래서 최신 모델 쓰고 그 최신 모델이면은 당연하겠지만 그 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통과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자, 라마 3.1을 쓰면 그럼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최신 정보야 그렇다 치는데 알려지지 않은 정보, 즉 내부 정보 같은 경우 내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둘 다 불가능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 그 로그인해야 보이는 정보들 같은 거를 얘기해요. 뭐 여러분들 개인 계정의 정보도 그렇고 뭐 회사의 내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로그인해야 보이는 정보 같은 거가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LLM이 학습할 때 웹 크롤링을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웹 크롤링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메일 같은 거 혹은 뭐 우리 회사 내규,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그럼 당연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LLM이 학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학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거든요. 다음 토큰 알아맞히기에서 제 메일에서 봤던 정보를 봤으면은 그거에 대해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게 대화의 기록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죠? 구글 검색에 나오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웹크롤링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메모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대화의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요. 뭐 외장 메모리 같은 그 USB 같은 거 있잖아요. USB 같은 거 만들어서 꽂아줘야 돼요. LLM에다가 기억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꽂아줘야 돼요.
원래는 LLM에 들어가는 프롬프트만 조정을 했던 거잖아요. 프롬프트에다가 기존 대화 기록을 같이 넣어주는 걸로 이런 메모리를 반영하겠다, 기존 대화를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직접 LLM에다가 저장 장치를 연결할 건데, 이 저장 장치를 연결한다는 거는 뭐예요? 검색 가능한 거. 기존 프롬프트 형태와는 다르게 검색 가능한 형태의 외장 메모리 같은 형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 거가 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부르냐? 정보를 retrieve 한다, 받아온다는 뜻이거든요. 받아온다. 받아와서 augment, 증강한다는 뜻인데, 늘린다, 뭐 추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포켓몬고 이거 보면은 카메라로 찍고 있으면은 포켓몬이 사실 그 자리에 없지만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없는 거에 있는 것처럼 증강해서 만든다는 뜻에서 증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게 AR, Augmented Reality라고 부르는 게 그 증강, Augment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받아와서 증강을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더 만들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제너레이션 하는데 쓸 거다. 제너레이션은 뭐예요?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얘기합니다. 문장 만들어내는데. 문장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거를 검색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가지고 온 다음에 증강해서 데이터에 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프롬프트는 그냥 나 여태까지의 대화 기록이라던가 사용자가 넣은 입력값만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뭔가 더 연결시켜 줄 거예요. 어떤 거? 외장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정보라든지 회사의 내규라든지 내가 딱 저장해가지고 알려주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데이터들만 딱 모아가지고 주면은 얘가 그거 중에서 필요한 거를 찾아와서 프롬프트에다가 내용을 추가하고 그거를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그 방식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최신 정보는 반영하더라도 내부 정보는 반영하지 못했던 거에서 내부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요 친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 계정 정보, 예를 들어 내가 그 구글 지메일에서 내가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은 제미나이를 쓸 때 그 녀석은 그냥 일반적인 제미나이가 아니라 내 그 지메일 받은 편지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받은 편지함을 보고 있는 거고, 회사의 내규도 마찬가지로 규정집 같은 거 PDF 파일을 던져주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내가 LLM에다가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럼 LLM이 거기에서 검색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뭐 대한항공 챗봇 같은 거를 쓴다 그러면은 대한항공 챗봇이 무슨 GPT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GPT가 뭐 대한항공의 서비스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어가지고 대한항공은 뭐 몇 마일리지면은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규정 같은 것들을 PDF 파일로 막 정리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외장 메모리를 만들 거고, 그리고 대한항공 챗봇이 그 사용자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프롬프트에 넣어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할 겁니다. 이게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하겠지만 실제로도 좀 구현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코드 설명을 아주 많이 하진 않을 거고 중요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뭐 수업하거나 이럴 때 왜 이런 거를 쓰는지랑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왜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쓰고 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메모리랑 툴과 차이를 얘기하는 요 최신 정보가 반영되고 내부 정보가 반영되고 요 파트가 요거를 써야만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레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 최신 정보 반영을 하고 사내 데이터 반영하고 뭐 특정 도메인 데이터 반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LLM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신 정보 반영은 툴 써도 돼요. 툴 써도 된다. 아니면은 뭐 최신 모델이면은 가능하다. 근데 사내 데이터나 특정 도메인도 너무 스페시픽한, 너무 세부적인 주제면은 세부적인 주제거나 접근 권한이 없는 거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 LLM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애초에 학습할 때 뭐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고 얘가 있는 거 가지고 정리는 잘하지만 있지 않은 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LLM이. 그러니까 실제로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데이터를 진짜 방대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건데 LLM이라고 하는 거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학습한 거에 없는 거에 대해서 하라고 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답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사용 질문자님의 의도가 정확합니다. 막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그럴듯한데 사실은 얘도 잘 모르면서 그냥 아는 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왜? 애초에 그냥 학습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최신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건 툴을 쓸 수 있지만 우리 회사 정보 특정한 아주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논문 쓸 때 이 챗봇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제한적으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연구 주제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얘가 답변을 잘 못 해줍니다. 왜냐면은 박사까지 하면은 딱 내 연구 주제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 연구 주제에 맞는 사람은 전 세계에 막 200명, 300명 막 이렇게 돼요. 10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1000명 정도만이 이거와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얘가 알겠냐고요? GPT가 알겠냐고요? 모르겠죠? 그래서 답변이 약간 엉뚱해요. 그냥 좀 더 제네럴한 토픽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데? 라고 아무리 말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는 논문 쓰는 것도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엔드 투 엔드로 논문 쓰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논문을 다 써봐라 이러면은 내 논문 너무 좋고 너무 대단하고 엄청 신기한 결과고 막 이렇게 쓰는데 사실 논문을 쓰는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보통은 좀 젠틀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는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해봤는데 잘 나왔다. 아, 운이 좋았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젠틀하게 쓰거든요. 막, 나 엄청 잘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LLM한테 쓰게 하면은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LLM이 아부를 많이 한다라거나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레그라고 하는 걸로 특정하게 진짜 있는 정보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외부 기억 장치를 연결해서 딱 여기 있는 거를 갖다 써라 라고 만들어주는 게 레그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DB를 만들고 외부 지식으로 DB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회사 정보, 회사의 내규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이 외부 지식 DB로 만들어가지고 주면은 LLM이 다른 거 안 보고 그 DB만 보고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DB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데요. 레그의 동작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내부에 있는 DB를 검색해서 답변을 줄 건데 기존의 파일 검색 같은 거랑 이 LLM에서 DB 검색하는 게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과 원래 쓰던 방식에 차이점이 있어요. 파일 검색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이름이 완전히 매칭돼야 돼요. 그죠? 내가 인공지능 학과라고 하는 한글 파일을 만들었는데 잘못 저장해서 인공지능 헛과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컨트롤 F하고 파일 찾기에서 인공지능 학과를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오타를 한 시점부터는 인공지능 헛과라고 검색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LLM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하는 걸 누가 해요? 사용자들이 질문으로 해요. 사용자의 질문을 LLM에다가 입력을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입력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입력할 때도 있고 뭐 우리 엄마가 입력할 때도 있고 막 사람마다 말투도 다르고 알고 있는 배경 지식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태가 달라요. 완전히 매칭돼서 질문과 답변이 완전히 같아, 그러니까 찾는 것과 찾을 때 쓰는 거. 단어가 완전히 매칭되는 건데, 여기서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는 사용자들 질문, 즉 이제 DB에서 뭔가 찾을 때 쓰는 게 찾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유사한데 다양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 어떤 문제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누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알려줘 라고 할 때 누구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알려줘 라고 할 거고, 부산까지 가는 길 알려줘 라고 할 거고, 누구는 이제 영어로 칠 거고, 누구는 일본어로 칠 거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에 의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다르니까 DB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DB는 딱 키랑 밸류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키에 김동재라고 들어가면은 뭐 밸류의 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김동재라고 딱 정확하게 쳐야지 그 사람에 대한 나이가 딱 나오는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LLM의 DB는 어때요? 이런 질문도 저런 질문도 이런 질문도 사람마다 다르게 질문할 건데 결과는 33이라고 하는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이상한 형태예요. 그죠? 전통적인 DB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랑 밸류의 구조는 똑같은데 다양한 키에 대응되는 하나의 밸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가 레그의 작동 원리에서 핵심이 되는 벡터화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벡터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임베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다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단어 임베딩이라는 거를 봤었어요. 단어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하나, 텍스트로 되어 있는 단어를 벡터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였죠. 상대적으로는 저차원, 상대적으로 저차원이라는 건 00001, 00000 이런 식의 표기법으로 따지면 그 엄청 고차원인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저차원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차원이고 그냥 텍스트를 벡터의 형태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도 이거 고차원 지웠는데 아무튼 벡터의 형태로 표현을 했고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의 장점으로 벡터끼리는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랑 단어 간의 유사도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학습한 결과 유사 의미 단어들이 공간상에서 비슷하게 위치한다 라는 게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 배우면서 알았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충 감이 올 수 있거든요. 질문의 형태가 다양하긴 해요. 다양하긴 한데 그냥 이거 자체를 벡터로 만들면은 이 벡터들이 완전 다르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셋 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를 물어보고 있다고 한다면 세 개의 벡터가 공간상에서 대충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는 이 정도 벡터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거는 그냥 걸어가세요. 버스 타세요. 택시 타세요. 뭐 이 정도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벡터의 방향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를 영어로 물어본다던가 뭐 반말로 물어본다던가 조선시대 하오체로 물어본다던가 어쨌든지 간에 그 뉘앙스들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벡터로 만들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벡터들로 뭉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엠베딩 벡터를 잘 만들면. 반면에 이제 인천으로 가는 건 또 다른 데 뭉쳐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DB가 레그가 쓰는 벡터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벡터 DB는 이 전통적인 DB처럼 딱 정확하게 텍스트로
일치해야지만 리턴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입력 키를 넣으면 그 키에서 가장 가까운 벡터 값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값을 리턴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에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거를 벡터로 만들어서 키에다 넣고 밸류에 걸어가세요. 뭐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어쨌든 걸어가세요라고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은 내가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거를 벡터 형태로 바꾸면은 요 벡터랑 요 파란 벡터랑 아니 여기 있는 빨간 색깔 벡터랑 여기 있는 파란 색깔 벡터랑 유사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벡터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서 나는 얘랑 매칭이 되는구나 하고 거기에 있는 값 걸어가세요를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 물어봤다 그러면 요 벡터는 뭐 이상하게 생겼겠죠. 이거는 완전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검색해도 얘가 검색돼서 매칭이 될 일은 없어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가세요는 서울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게 겹치니까 벡터로 만들어도 겹치는 게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은 방향일 거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DB에 있는 키 중에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으면은 얘가 골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벡터 DB예요. 전통적인 DB처럼 딱 매칭돼야 되는 게 아니라 거리 기반으로 벡터의 거리 기반으로 이제 가장 가까운 걸로 매칭시키는 거를 벡터 DB라고 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레그를 구현을 합니다. 이게 레그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고 코드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할 건데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까요?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랑 이 벡터DB랑 거의 비슷하게 방식이 가거든요. 잠깐만요. 아니 말을 해 이상하더라. 화면 안 나오면 맨날 쳐다보고 애들이 왜 날 쳐다보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라고 한 생각 3번 한 다음에 눈치채더라. 아무튼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랑 벡터DB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DB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점들이 있었지만 벡터DB는 벡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도 기반으로 검색해서 좀 가장 가까운 걸로 가져온다는 점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요. 인베딩 방식으로 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픽카드랑 가까운 건 GPU는 가까워요. 뭐 단어 엠베딩 기준이긴 하지만 가깝지만 회귀감사는 좀 멀겠죠. 그래서 가까운 거랑 먼 거를 생각하면은 그래픽카드는 GPU로 대체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회귀감사로는 대체될 수 없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벡터DB의 구현 방법도 다양하게 당연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파이스나 크로마를 가장 많이 써요. 나머지는 잊으셔도 됩니다. 파이스랑 크로마를 많이 쓰는데 뭐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C++이랑 파이썬에서 알 수 있겠지만 구현이 쉬운 거는 크로마인데 좀 성능이 좋은 거는 파이스를 쓰는 거긴 한데 이제 좀 쓰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예제로는 우리가 크로마로 할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되는데 데이터셋과 LLM 모든 측면에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레그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레그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건데 어떠면 안 되냐? LLM이 너무 똑똑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LLM이 너무 똑똑하거나 혹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DB 자체가 너무 스페시픽하지 않은, 세부적이지 않은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그를 써가지고 뭔가 물어보고 싶잖아요. 레그를 써가지고 막 이런 정보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검색해가지고 그 텍스트 만들 때 반영해서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 나 잘하는데 이 녀석이면은 뭐 레그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혹은 LLM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DB 자체가 너무 세부적인 DB가 아니면은 그 LLM이 아주 똑똑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대답을 줄 수가 있어요. 툴 써가지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으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본다 그랬을 때 엔비디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대충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뭐 사회이사 구성원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모르겠는데 그런 거 이제 DB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라고 하는 같은 주제에서도 DB가 필요한 게 있고 DB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주제가 너무 세부적인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만 존재해야 돼요. 너무 세부적인 거여야 되고 LLM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사람을 속여먹고 막 이래가지고 마치 사회이사에 있는 사람처럼 대답을 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모델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 레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건지 혹은 데이터 자체, 물어보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일반적인 거여서 레그 효과가 안 나는지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좀 복잡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얘를 바보로 쓰고요. 얘를 아주 최신 데이터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는 옛날 작은 모델을 쓰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 거 그리고 작은 모델을 쓰게 되면은 얘가 최신 데이터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뭔가 뭐 다양한 컨텍스트, 다양한 맥락, 다양한 분야에 대한 데이터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똑똑하지 않아서 이 레그를 쓰면은 성능이 올라가는데 레그를 쓰기 전에는 성능이 안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락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내 차 부서졌나? 뭐지?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최신 데이터나 이런 바보 같은 LLM 옛날 거 좀 아주 성능이 좋지 않은 LLM 같은 걸 쓰면은 레그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서 쓸 거는 Financial Lag Embedding Dataset이라고 하는 금융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쓸 거고요. 이거를 보면은 엔비디아나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질의응답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그냥 이 기업 이름이 좋아 해서 투자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아무튼 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산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결과가 이 데이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진 않지만 좀 스페시픽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직접 기업들이 이렇게 온 자리에서 자기네들의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hat area did NVIDIA initially focus on before expanding? 그러니까 너네가 확장하기 전에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였냐? 그러니까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1위로 뽑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얘기를 물어봤을 때 대답으로 우리 오리지널 포커스는 뭐 PC 그래픽이었다,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확장하려고 했었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벡터 DB로 만들겠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랑 완벽하게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를 벡터로 만들었을 때 얘랑 유사한 질문이 온다면 이렇게 온다면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유사한 질문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답변에다가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질문 완벽히 같진 않지만 대충 이런 질문의 뉘앙스인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텍스트를 만들면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레그의 접근 방식인 거예요. DB에 저장되어 있는 벡터들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다 퍼져 있는데 내가 물어본 질문이 한 이 정도로 떨어져요. 다른 아무것도 비슷하지 않은데 누가 봐도 얘랑은 비슷한 거죠. 내가 물어본 질문이 파란색일 때 저 빨간 색깔 중에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비슷한데 저거 하나는 비슷하니까 저쪽에다가
놓이게 될 거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벡터 DB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받고 주고받고 하는지를 얘기했을 때 그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이 도큐먼트 객체를 쓰는 거예요. 도큐먼트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 도큐먼트 우리 PDF 로더 했을 때나 이랬을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데이터 양식이 약간 달라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냐면 텍스트를 한 페이지별로 뽑아와요. PDF를 아까 얘기했었죠. 페이지별로 뽑아와서 그 중간에 잘릴 수 있는 거를 청크 사이즈, 청크 오버랩 같은 거 조절해서 앞에서부터 조금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도큐먼트 객체로 변환해서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벡터DB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데이터는 질문과 답이잖아요. 질문과 답, 엔비디아 어쩌고 하고 그거에 대한 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텍스트는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과 답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단국대학교 규정집으로 레그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단국대학교 규정집은 그냥 1조 어쩌고, 2조 어쩌고, 3조 어쩌고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질문과 대답으로 만들려면 언제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질문과 답이 아니라 그냥 대표 문장과 그 주변 문장들로 자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씁니다. 뭔 얘기냐? 예를 들어 신데렐라 같은 동화책을 레그로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왕자는 유리 구두를 가지고 공주를 찾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을 키로 넣어요. 밸류에는 뭐가 있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 전체 내용이 이 밸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데렐라 얘기를 아까 앞쪽 수업에서 해서 신데렐라 예제를 들었는데 신데렐라가 아니어도 똑같아요. 아까 단국대학교 학칙 이런 거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디그리 수여 학점 그러면 마이크로 디그리 그 수여 학점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달려있는 모든 텍스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내가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게 궁금하다라고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질문을 하면은 벡터가 비슷한 거죠. 내가 왕자랑 신데렐라랑 만나는 공주랑 만나는 그런 장면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찾는 장면, 유리구두가 들어가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질문을 했을 때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에 나온다라는 거를 검색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 자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페이지를 그냥 다 통으로 때려 박아서 넣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도큐먼트 클래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큐먼트 형식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도큐먼트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가 저런 식으로 입력과 출력 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불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불가능하고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좀 자동화해서 만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키로 엠베딩 하는 거, 키 값으로 들어가는 벡터 DB에 엠베딩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엠베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텐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문장을 벡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장을 벡터로 만드는 게 문서에서 문장 단위로 어떤 걸 검색해야 하는지를 찾아서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그 벡터로 만들어주는 건 하지만 문장을 벡터로 만들어주는 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모델들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가 그 센텐스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모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센텐스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모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룹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허깅 페이스에 가서, 예를 들어 이런 게 허깅 페이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면 어떤 모델을 검색해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BAE, BG, 스몰 EN, 뭐 V1, 1.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태그 중에 뭐 파이토지 썼고 오닉스 형태고 세이프 텐서로 공유되고 라이센스는 뭐고 이렇게 돼 있지만, 센텐스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이게 뭐냐, 문장을 그 벡터화하는 역할을 하는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누르면, 그 태그를 누르면은 그런 모델들이 여러 개가 쭉쭉쭉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도 있고, 뭐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델 기반의 그런 것도 있고, 노믹 AI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도 있고요. 한국어 버전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언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모델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든지 일단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모델 카드 안에 어떤 설명들이 있는 거, 이거 우리 그 GPT-4 설명할 때 허깅 페이스에서 모델 받아오는 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할 때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의 그 벡터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모델들이 이 센텐스 트랜스포머스라는 태그가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거를 가져다가 쓰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네, 이 엠베딩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엔비디아 디자인 GPUs, 엔비디아 디자인스 GPUs, 그러니까 GPU를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엠베딩, 아까 봤던 그 센텐스 트랜스포머스의 모델을 인스턴스로 가지고 있는 요거를 가지고 엠베딩 해라 라고 주면은 이 문장이 384차원의 한 벡터가 나오는 형태로 축약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봤던 것처럼 모델 카드 보고서 모델 카드에 적혀 있는 설명을 봤을 때, 뭐 이게 내가 쓸만한 것 같다, 뭐 그러면 쓰시면 되고, 좀 더 좋은 거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더 좋은 걸 찾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모델 자체는 그냥 뭐 갈아 끼면서 성능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거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있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검색해서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를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좀 복잡해서 설명을 대충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하고. 자, 차차차차. 네, 벡터DB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셋을 받아서 샘플을 출력해 보면은 where area, what area did NVIDIA initially focus on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게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도큐먼트 객체로 들어가 있다는 거 얘기를 했었고, 이 센텐스 트랜스포머스에 적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렇게 이런 텍스트를 집어넣고 엠베딩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뭐 이 메서드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엠베딩스라고 하는 인스턴스에다 엠베딩 해라라고 시키는 메서드인 거고, 그러면 이 벡터가 랭스가 384차원짜리 벡터가 나오고, 보면은 숫자들로 들어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384차원.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벡터가 된 거고요. 그 벡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거리 유사도 측정하는 방식은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코사인, 그냥 두 벡터 사이의 코사인 각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0도면은 코사인은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벡터 사이의 거리라기보다는 그냥 방향이 더 중요한 거죠. 방향이 1이라면은 유사한 벡터, 방향이 완전 반대면은 완전 반대 벡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네, 그런 방식으로 180도면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그런 코사인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벡터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요 엠베딩으로 넣어 봅니다. 요 밸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sentences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에 키랑 밸류들을 하나씩 뽑아서 엠베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밸류들, 요런 문장들을 하나씩 엠베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Who makes graphic processing unit? What company design GPUs? Which firm produce graphic cards? What is the recipe for kimchi stew? How long is the Amazon river?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면은 위에서부터 3개까지는 그 GPU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에 대한 질문들을 다양한 형태로 한 거고요. 밑에 있는 2개, 김치찌개 어떻게 만들어요랑 아마존 강은 얼마나 길어요는 그 그래픽 카드랑은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3개는 그래픽 카드랑 되게 관련이 깊을 거고요. 아래에 있는 2개는 그래픽 카드랑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벡터의 첫 번째 문장, 요 파트가 지금은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요거를 통과하면은 이 같은 키에다가 밸류로 들어간 거는 벡터로 바뀌었을 거거든요. 이 벡터 값을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비교하면은 첫 번째 이 벡터 값의 첫 번째 위치에는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 비교한 거는 당연히 유사도가 1이 나올 거고요. 요거랑 What company design GPU는 0.81이 나와요. 벡터로 만들었을 때 코사인 유사도가 그렇겠죠. What makes graphic processing unit? GPU의 약자가 graphic processing unit이니까 누가 who makes GPU, 그러니까 누가 GPU를 만드냐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은 어떤 회사들이 GPU를 만드냐라는 질문인데 그게 그거예요, 그죠? 그게 그거고 세 번째는 which firm produce graphic cards, 어떤 단체가 이제 그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냐라는 거라서 약간은 뭐 좀 멀리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도 유사도가 첫 번째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0.8 정도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치찌개 0.34 나오고요. 아마존강 0.35 나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질문에 따라서 좀 많이 멀리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DB를 만든다, 벡터 DB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벡터 스토어라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크로마를 이용해서 크로마는 임포트가 되고요. 요거는 랭체인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요. 크로마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랭체인 크로마에 크로마로 되어 있고 이 크로마를 임포트해서 크로마를 가지고 from 다큐멘트하고 다큐멘트 여기 아니긴 한데 다큐멘트 넣고 다큐멘트 넣고 만들어진 거 넣고 엠베딩 하는 거 벡터 엠베딩 하는 녀석 모델 넣어주고 그리고 이름을 정해서 저장하게 되면은 얘가 내부에 있는 텍스트를 긁으면서 닥스 안에 그 엠베딩 벡터로 이제 이거 대표 문장을 하고 나머지 주변에 넣고 이거 대표 문장하고 나머지 주변에 넣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생성 완료하는데 1.7초 걸렸다. 왜 시간이 걸릴까요? 이 엠베딩을 만들어내는 거 역시 또 트랜스포머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을 돌려서 벡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만들면은 버리지 말고 저장하는 게 좋아요. 이 persistent한 디렉토리를 만든다. 영원히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만든 벡터 값이랑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다큐멘트 엠베딩 하고 이렇게 해서 벡터 스토어를 만들면은 벡터 DB가 그 파일의 형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디렉토리를 지정해가지고 불러오게 되면은 그 저장됐던 벡터 DB가 불러져 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콜랩을 사용하시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폴더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록을 해두시거나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리트리버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돌아가서 설명을 합시다.
자, 여기까지 대충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알겠죠? 벡터 DB까지 이해했으면 사실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리트리버가 뭐냐?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일단 어떤 벡터로 DB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DB에서 검색해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DB에 있는 거에서 검색해서 가져온다. 키가 벡터들로 표시가 되어 있고, 키가 벡터들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내 벡터가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검색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벡터에 해당하는 값으로 가서 밸류를 뽑아오는 그게 될 건데, 네. 그랬을 때 이 리트리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벡터 스토어에서 as 리트리버라고 하면은 리트리버가 됩니다. 강아지 이름 같긴 하지만 어쨌든 리트리버라는 게 어원이 같긴 하죠.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녀석으로 인스턴스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LCL 체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LCL 체인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 처음 들어봐서 그런데 프롬프트, LLM, 아웃풋, 파서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요것들 우리 이렇게 해서 체인이라고 해놓고 이거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체인, 인보크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보크로 한 번에 실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LCEL 체인이라고 해요. 그냥 제가 랭체인 체인이라고 했던 이 체인이 LCEL이라고 하는 형태이긴 해요. 근데 그냥 굳이 근데 랭체인을 쓰면 이걸 구성하려고 쓰기 때문에 랭체인을 쓰면 그냥 항상 LCEL 체인이라서 그냥 제가 딱히 얘기 안 하고 랭체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리트리버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 리트리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로 랭체인의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랭체인의 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트리버로 만들어서 인보크해요. 인보크 하면은 What is NVIDIA GPU for? 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검색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보시면 search K args에 뭐가 있어요. 보면은 K를 10으로 해놨다 라고 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게 벡터 기반의 검색이잖아요. 벡터 기반의 검색, 가까운 벡터를 찾는다는 건데 한 개만 하면은 이상한 거랑 매핑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여러 개를 가지고 오는 편이에요. 한 개가 아니라 10개를 가지고 오겠다. 정확히 1등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10개를 가져와서 이상한 것들 좀 쳐내고 그러니까 알아서 좀 그 관련 있는 정보들 뽑아다가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뭐 스코어 스레시홀드 우리 유사도 아까 보니까 0.3 정도면은 김치찌개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0.5 정도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작으면 뭐 아무리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고로 비슷한 게 0.3이 나왔던 건 김치찌개 수준의 그 값이 뽑혔다는 거니까 이거는 갖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최소 기준을 한 0.5, 0.8 정도로 하겠다. 그런 임계값을 지정하는 거 혹은 필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사한 단어인데 뭐 한국어로 따지면 배랑 배, 그러니까 먹는 배랑 그 통통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좀 뉘앙스를 보고서 좀 필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 좀 복잡하니까 그 정도만 간단하게 알면은 좋겠고요. MMR 넘어가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레그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레그를 쓰는 거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LLM에다가 질문을 할 거예요. 프롬프트로 이제 질문을 할 거고 프롬프트에서 원래 답변을 줬었어요. 그죠? 원래 이렇게 답변을 줬었는데 우리가 레그로 가져온 정보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저기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레그로 가져온 정보는 시스템 프롬프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프롬프트로 들어가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다 연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프롬프트 이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리트리버가. 근데 리트리버가 여기 들어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묶어서
체인으로 만든 다음에 체인 닷 인보크 해가지고 텍스트를 전달할 거잖아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리트리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10개 가지고 온다의 역할을 수행해요. 뭔 얘기냐? 내가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날씨 어때랑 비슷한 거를 찾아서 리턴을 해요. 그게 프롬프트에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가 프롬프트에 들어가고 이 검색 결과는 시스템 프롬프트로 위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돌이 나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리트리버에서 가지고 온 결과랑 내가 넣은 결과, 내가 넣은 텍스트를 분리해서 복사해가지고 이제 분리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뭔 얘기냐? 내가 넣은 텍스트, 오늘 날씨 어때를 넣어주면은 얘를 하나는 리트리버로 넣고요. 하나는 그냥 복사해가지고 저쪽 프롬프트로 전달하는 거예요. 리트리버에서 검색 결과도 넣고 얘가 이렇게도 가고 이 검색된 결과는 또 다시 프롬프트에 들어가면은 프롬프트에 이것도 그렇고 검색 결과도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 왜 문제가 된다는 거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프롬프트에다가 프롬프트 템플릿에다가 이 입력값이 들어간 형태로 프롬프트로 전달되고 그리고 프롬프트의 그 결과가 LLM으로 전달되고 LLM에서 나온 출력값이 아웃풋 파서 통해 가지고 스트링의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 인보크 하게 되면 그냥 넣게 되면 리트리버의 실행 결과는 그 검색 결과들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개가 프롬프트 안으로 들어가요. 프롬프트 안에 10개 검색 결과가 들어가지 내가 물어봤던 게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로 LLM으로 전달된다면은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검색 결과가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가고 내가 물어본 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 프롬프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파이썬 랭체인 코딩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러너블 패스 스루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줍니다.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이 러너블 패스 스루는 그냥 입력값을 패스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다음 입력값에 question이라고 하는 변수로 이 변수로 그냥 통과시켜 준다. 다음 입력값을 이 레그 프롬프트라고 하는 입력값에 이 question이라고 하는 변수로 그냥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거를 리트리버는 그냥 받아서 컨텍스트라는 거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근데 리트리버의 출력값은 이 텍스트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리트리버의 출력값은 검색 결과가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트리버의 검색 결과가 나온 다음에 랭체인 연결하고 포맷 닥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검색 결과를 텍스트화 해주는 거예요.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텍스트화 해줘서 검색 결과 텍스트화 해줘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넣고 퀘스천에는 사람이 넣은 입력값 그대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짜는 거예요. 보면 레그 프롬프트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휴먼 컨텍스트의 컨텍스트, 퀘스천의 퀘스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변수가 2개인데 이 퀘스천이 처음에 들어갔던 거 러너블 패스 스루를 통해서 이 퀘스천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레그 프롬프트에 이 퀘스천으로 전달되고 여기 있는 컨텍스트에 있는 거가 여기로 또 전달되는 거예요. 검색한 결과를 텍스트화로 해줘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레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컨텍스트랑 퀘스천을 받아서 LLM에 넣고 아웃풋 파서 통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트리버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얻은 다음에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컨텍스트로 프롬프트에 넣고 러너블 패스 스루를 통과한 거는 요 퀘스천의 변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러너블 패스트를 쓰는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리트리버의 출력값은 그냥 검색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 랭체인으로 직렬 연결, 그냥 연결할 수가 없고 한번 이 멀티탭처럼 옆으로 쪼개가지고 러너블 패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병렬로 처리하는 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근거 문서를 같이 반환하는 그런 것도 이런 러너블 패스트를 통해서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러너블 패스트의 좀 변형 형태인 거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그냥 레그를 적용한 거랑 레그를 적용하지 않은 거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비교해 보면은 당연하겠지만 레그를 적용한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트리브를 해가지고 대답을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리트리브를 해요 먼저. 그러니까 그 랭체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리트리브를 하고 말고를 선택하는 뭐 툴 하는 것처럼 뭐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면은 무조건 레그에다가 넣어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는 거예요. 셀쇼딩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이 정도면 안 가져와도 된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무조건 가지고 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가져와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깜짝이야.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예제를 보면은 잠시만요. What restrictions does NVIDIA's resolving credit facility impose on the company? 뭐 어쩌고저쩌고 너네 뭐 문제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답변이 그냥 답변을 하면은 I don't know 라는 게 나오고 레그를 써도 I don't know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긴 합니다, 이거. 근데 대신에 근거 문서와 같이 온 걸 보면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답변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저런 복잡한 질문이 아니라 좀 다른 질문을 해도 이 레그가 I don't know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델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델을 아주 바보를 만들어야지 이 레그가 잘 작동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똑똑하면은 그냥 그 레그를 써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매핑되는 게 없으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레그를 쓴 게 오히려 I don't know를 더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환각이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no 레그 같은 경우는 아예 환각 데이터고 환각 답변을 주고 있고 여기 레그가 I don't know라고 하는 건 차라리 환각은 없다. 그러니까 관련된 문서를 검색해 봤는데 그 관련된 문서에서 그 질문했던 내용들이 없는 경우에 아예 I don't know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질문들 보면은 뭐 what new, 그러니까 I don't know 안 한 거 같은 거를 좀 보면은 what is NVIDIA's accounting policy for revenue recognition with multiple performance obligations 뭐 그 회계 용어라서 저 잘 모르는데 뭐 매출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NVIDIA recognizes revenue from the sale of its product and service over time using a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라고 되어 있는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라는 걸 쓴다라고 했는데 레그를 쓴 거는 NVIDIA allocate the transaction price to performance obligations in the contract on a relative standard selling price basis by maximizing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standard price obligation 그러니까 퍼포먼스 오블리게이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무슨 그 percentage of completion 메서드를 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물어봤던 revenue recognition with multiple performance obligation이라는 측면에서는 얘가 좀 더 충실하게 대답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번역을 한번 시켜보세요.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레그를 쓰는 게 항상 좋지는 않아요. LLM이 그냥 잘하면은 잘하는 대로 나오고 레그를 쓴 데이터셋 자체가 지금 7,000개밖에 없는 질문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질문들을 물어봤을 때 뭐 레그를 적용하든 안 하든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레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답변을 하는데 레그를 적용했을 때는 I don't know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얘가 그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환각 현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LLM을 쓸 때
그러니까 LLM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면은 대부분은 특정한 도메인에서 쓴단 말이에요. 뭐 강아지 관련된 용품 검색이라든지 무슨 뭐 대한항공 챗봇이라든지 어떤 도메인에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이런 레그를 쓰는 게 항상 좋아요. 적어도 환각 현상은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밑에 있는 뭐 자율실습은 과제는 아니고 그냥 해보라고 넣어놓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그 히스토리를 넣었던 메모리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어요. 이게 벡터 DB에서 메모리를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네가 여태까지 했던 대화 기록에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했던 대화 기록을 벡터 DB로 만들어서 거기서 리트리브 해라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 벡터 DB로 가지고 오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시지 레그라고 써져 있었을 텐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거를 좀 더 그 강의 내용이 원래 많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많이 뺐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하면은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서 좀 왜 하는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레그라는 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요거 여태까지 배웠던 거 바탕으로 어떤 LLM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를 따라가 볼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해보세요 이렇게는 못하고 제가 하는 거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네, 그러고 그 다음 주는 시험이고 준비를 해야겠죠.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